이 그림은 이번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주요 산업체의 현황입니다. 무려 3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을까? 물론 발사체 기술은 많은 기술적 난제와 부품들이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까? 발사체 기술이 엄격한 기술 통제에 놓여 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사체 기술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가 미사일 기술 통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TCR이라고 부르지요. 우주 발사체 선진국들은 발사체 후발주자들이 발사체 기술을 가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누리호 개발 발사에서 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한 이유는 주요 선진 산업국에서 우리가 부품 하나라도 수입할 수 없었고, 개발 과정에서 닥치는 어떠한 기술적 난제도 누구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리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요소 중에서 핵심으로 불리는 엔진을 통해 우주 발사 선진국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기술을 확보했으며, 또한 어떠한 안보적 이슈 때문에 기술 통제의 길을 걷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누리호 엔진의 주 엔진 75톤급 엔진의 연소 시험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두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엔진 노즐, 마치 치마처럼 벌어지면서 확장되는 저 노즐, 강렬한 불꽃을 내뿜는 저 연소 노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터보 펌프가 있습니다. 75톤급 엔진이라고 하면 75톤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자그마한 엔진이 75톤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은 순간적으로 1초에 한 드럼통 분량의 연료가 바로 연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터보 펌프는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발사체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이야기하려면 지구의 중력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은 만유인력 법칙을 기술한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 책에는 사과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처럼 대포 탄도 이야기가 있죠. 자, 우리가 높은 곳에서 대포를 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날아가다가 떨어지겠죠. 바로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세게 쏜다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쏜다면 조금 더 멀리 가겠죠. 아주 더 세게 쏜다면 결국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 뒤쪽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지구 주위를 돌게 되겠지요.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쏠 수가 있다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여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 그림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7년 보이저호가 발사됩니다. 보이저의 임무는 지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 먼 우주, 인터스텔라로 향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저가 발사될 때 나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였던 칼 세이건에게 지구 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 하나를 선정해 달라고 합니다. 칼 세이건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 프린키피아의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보이저호의 골든 디스크, 황금 원반에 새겨져서 저 먼 우주로 지금도 향해하고 있습니다. 지구 문명을 대표하는 이 그림. 하지만 1687년에는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속력에 가깝게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19세기를 거치면서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지구 정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행체를 고민했습니다. 이 그림은 1829년 풍자 만화죠. 이미 이때 전기기관이 탄생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많은 운송수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벨로시티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 속도라는 뜻이 되겠죠. 빠르게 이송하는 지상 운송수단이 개발되고 있었으나 하늘을 보시면 여전히 어떠한 비행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많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열기구, 날개짓을 하는 저 동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을 이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은 탄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재미있는 중간 그림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베큐움 컴퍼니라는 저 터널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 이미 진공 터널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했던 것이죠. 지금부터 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사의 일론 머스크가 진공 터널을 뚫어서 지하로 빠른 운송 수단을 하겠다는 그 뉴스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미 그 아이디어는 이처럼 200년 전에 나온 것입니다. 이 비행체 기술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로켓이라는 형태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19세기 말 러시아 과학자 치올코프스키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분은 로켓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지구 정력을 벗어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로켓은 이탈리아 말로 실패, 실을 감는 원통을 뜻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로켓이 만들어질 때는 중국에서 전래된 화약을 원통 모양의 용기에 담아서 화살에 달았죠. 그러면 분사되는 그 에너지로 화살이 멀리 가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켓을 치올코프스키는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주목하게 되었는가? 누리호의 총 중량은 200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연료 그리고 산화제를 담는 그 무게는 180톤에 가깝습니다. 무려 90%가 추진제로 쓰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초에 1드럼통 정도의 분량을 소비한다면 로켓의 무게 감소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추진제의 입장에서는 계속 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속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치올코프스키는 여기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로켓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엔진의 힘으로 충분히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이 로켓 방정식이 유도된 이 그림에서 노즐이라고 부르는 부분, 확장되는 저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은 우주 발사체 엔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노즐 그리고 제트라는 용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즐과 제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보티첼리의 그림 비너스의 탄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너스의 설화는 이렇습니다. 비너스는 바다에서 태어났죠. 바람의 신 제피로스가 바람을 불어서 비너스를 해변가로 밀어냅니다. 제피로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피로스가 한껏 입을 오므리고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입을 오므린다는 행위, 유체의 통로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유체 속도는 빨라집니다. 우리가 화단에 물을 주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고무호스의 입구를 오므리밀수록 물은 훨씬 멀리 가게 되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동을 제트라고 부르고 이 오므린 입구를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제피로스의 입처럼 입을 한껏 오므려야 속도가 빨라질 텐데 앞서 본 치올코프스키 그리고 누리호 엔진을 보면 오므려는 수축하는 동작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고 벌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926년 처음으로 치올코프스키의 이론을 통해서 로켓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1926년에 고다드라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세계 최초로 만든 액체 로켓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분사 노즐이 벌어져 있죠.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초음속 유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진은 1887년 에른스트 마흐라는 학자가 날아가는 총알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초음속이라는 속도를 실감할 일은 없습니다. 19세기 들어서 무기가 발달하면서 처음으로 탄환의 속도가 음속을 돌파하게 된 것이죠. 그때 지상에서는 소닉 붐이라고 부르는 충격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의 정체를 해명하기 위해서 에른스트 마크가 최신 사진 기술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총알을 찍은 것입니다. 저 V자 모양의 파동, 저 파동이 바로 충격파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초음속 유동에 대해서 획기적인 연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속 유동을 말할 때 마크 1, 마크 2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에른스트 마흐의 이 초음속 유동에 대한 실험 결과를 기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초음속 유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유동과 어떤 면이 다를까? 그것은 바로 노즐 모양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노즐을 우리가 라발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라발이라는 엔지니어가 발견한 것이죠.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이 제피로스의 입과 같이 오므려집니다. 수축하면 속도는 빨라지죠. 그런데 이게 음속을 돌파하면 오므려서는 더 이상 속도가 가속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이 무렵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때 라발이라는 엔지니어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오므리지 말고
오히려 팽창시킨다면, 확장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모양이 바로 그 라발 노즐이 탄생하는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수축되면서 초음속이 발생하는 그 구간부터는 확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오히려 더 속력이 가속이 됐습니다. 초음속 유동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츠콜콥스키의 이론이 발달하게 되고 고다드의 액체 로켓 실험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들이 계속되면서 인간은 드디어 초음속 유동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초음속 제트기는 어떤 노즐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제트기 역시 오므리는 모양입니다. 제피러스의 입과 똑같은 모양이죠. 그런데 어떻게 초음속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에 유행했던 탑건이라는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가속할 때 그 엔진 노즐은 팽창하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변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음속 제트기는 초음속 아래의 속도와 초음속을 능가하는 속도를 둘 다 커버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영화를 보신다면 훨씬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엔진 노즐에 관한 문제, 엔진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터보 펌프입니다. 스미소니안에 보관되어 있는 독일의 V2 로켓 터보 펌프입니다. 어떻게 독일의 V2 로켓이 미국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까? 사실 츠콜콥스키의 이론 뒤에 고다드의 첫 번째 액체 로켓 실험, 그리고 30년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로켓을 만들기 위한 수없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후속 연구가 있었고 심지어 중국, 러시아에서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서 나갔던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이 터보 펌프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하는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물론 고다드 역시도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는 엔진 분사, 엔진 노즐에 힘을 가해주려면 많은 연료를 뿜어주는 터보 펌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초기 형태의 터보 펌프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기술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940년대가 된다면 이미 독일의 기술은 대륙을 넘어 영국을 공격할 수 있는 로켓 기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는 순간 모든 나라가 이 독일 기술에 탐을 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1945년 독일 괴팅엔 대학의 한 장면입니다. 왼쪽 아래에 중절모를 쓰고 있는 저분, 루트비히 프란틀이라고 하는 현대 유체학의 선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발 노즐을 이론적으로 해석한 분이기도 하고 초음속 유동 또는 항공역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오른쪽에 웃고 있는 저분은 폰 칼만, 프란틀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틀의 제자 폰 칼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틀의 제자였지만 프란틀은 이제 독일 교수였는데 유대인 탄압이 시작되자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칼텍, 지금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 불리는 칼텍으로 가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저 동양인 첸세슨이라는 중국인이 폴 칼만에게 로켓을 배우러 옵니다. 1930년대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칼텍의 로켓 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연구소가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 제트 추진 연구소라고 불리는 나사의 전신기관이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보시면 프란틀의 제자가 오른쪽에 있는 폰 칼만의 제자가 첸세슨,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스승과 사제지간으로 엮여있는 이 사람들이 괴팅엔에 어떤 일로 모여 있을까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폰 칼만과 첸세슨은 독일의 로켓 기술을 압수하기 위해서 독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스승을 만났던 것이죠. 프란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범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폰 칼만과 첸세슨은 폰 브라운이라는 V2 로켓의 총책임자를 취조하고 신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로켓 기술의 모든 것을 미국으로 이송해 갑니다. 무려 열차 300대 분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V2 로켓의 터보 펌프가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전시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첸세슨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첸세스는 미국 로켓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1950년 중국과 미국이 한국 전쟁에서 맞붙게 되면서 중국은 미국의 적성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첸세스는 가택연금이 됩니다. 공산주의자라는 혐의였죠. 그것이 진실인지 어떤지는 아직까지 논란거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택연금이 되었던 이 사실을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한국 전쟁 때 포로로 잡은 수십 명의 미국인 조종사들을 첸세슨과 교환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 정보당국은 반대했습니다. 로켓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붙잡힌 포로, 조종사들을 돌려보내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첸세스는 중국으로 가고 조종사들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59년의 일입니다. 이후 10여 년간 첸세스는 놀랄만한 일을 벌입니다. 중국은 분명 과학으로는 후진국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첸세스는 미사일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결국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일을 맡습니다. 1971년 더욱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타이완이 유엔에서 나갑니다.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게 되죠. 물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와 정치적인 외교 관계 등등이 얽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배경에 중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적극적으로 중국에 구애를 합니다. 75년 닉슨 대통령이 핑퐁 외교를 통해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수교해주지 않습니다. 78년 미국이 타이완과 단교를 하자 그제서야 중국은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를 보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 즉 발사체 기술이 얼마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